지수가 상승할 때 내가 선택한 종목이 무조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맞아요. 네. 지수 그때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수가 5% 올라가는데 네. 이제 보유한 종목이나 선택한 종목이 1% 오른다. 그럼 정말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지수에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는데 레버리지를 제가 좀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투자를 하시되 이 바닥권에서 이제 지나가야 정말 바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레버리지랑 인버스를 동시에 사시되 비중을 좀 다르게 하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돈이 목돈되는 그날까지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방송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바람을 타고 이제는 음식점 주문도 언택트, 중고거래도 비대면으로 하는 시대가 왔죠. 문구점이나 아이스크림 가게도 무인 점포가 많다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 아이들도 이런 문화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워낙 효율적이고 게다가 편의성 측면에서는 반박할 수가 없죠. 자, 하지만 또 그런 효율과 편의가 극대화될수록 뭔가 모를 공허함이 그만큼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미 우리 곁에 이미 와버린 무인화 시대. 하지만 이 마음속의 허전함을 채워줄 그 뭔가를 찾는 것도 앞으로 우리의 또 다른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7월 2일 토요일 첫 곡은 이 노래입니다. 자전거 탄 풍경, 자탄풍입니다. 보물. 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주말에도 목돈연구소는 계속되고 듣고 오신 첫 곡 자탄풍의 보물 노래였는데요.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망까기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중에 좀 망까기라는 거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이렇게 돌멩이 같은 것들 이렇게 주워가지고 쭉 일렬로 세워놓고 던져가지고 쓰러트리는 그때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항상 이 노래 할 때는 하다가 망까기가 나오죠. 네. 자, 앞서 얘기했지만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포스트 코로나의 대표적인 특징은 비대면 초연결이랍니다. 만나지는 않는데 비대면인데 엄청 연결이 된다는 거죠. 비대면 초연결. 그럴수록 아쉬움은 커집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한번 만나고 싶은데 만나서 좀 뭐라도 좀 부딪히고 싶은데 이젠 점점 비대면으로 가고 역설적인 건 더 초연결로 가고 자, 그런 시대여서 그런지 또 공허함도 커지고요. 그걸 노리는 또 비즈니스가 앞으로 큰 돈 번다. 그걸 해결해주는 이런 미래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의진님, 유튜브로 목돈연구소를 듣는다는 지인을 만났는데 술 한잔 했던 것보다 더 돈독해진 기분입니다.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은 청취자분들을 에게 사랑받게 될 때 한번 오프라인으로 언젠가는 만남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 장혜진님 감사합니다. 또 많은 입소문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오시면은 그동안의 클립 이런 것들 방송 부분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인별그램이 있습니다. 골뱅이 SBS 빅머니니까 팔로우 해주셔서 함께해 주십시오. 문자 참여 샵 1035 단문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오늘 코너 기초부터 차근차근 주식을 배워보는 주식 입문 코너 주식학개론이 있습니다. 헤르메스타 하창한 본부장과 함께 하고요. 토요일에는 건강 수익도 챙겨봐야죠. 한의사 민예은 원장과 함께 건강한 투자를 위한 돈의 보감 코너가 있습니다.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개론. 오늘도 강의를 진행해 주실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에게 차근차근 배워봅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한 일은 밥을 먹거나 어디를 가거나 누구를 만났을 때마다 과연 바닥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냐 주식이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어떤
인간 지표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 지표를 찾고 있는데 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고 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아, 맞습니다. 바닥을 찍었다 아니다. 우리 하창원 본부장께서는요. 아직은 보수적으로 아니다 쪽. 네, 아니다 쪽으로. 네. 오랜만에 만나보네요. 바닥이 아직 아니라는. 그렇죠. 뭐 지금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왔다. 물론 바닥 근처이기는 하지만 네. 여전히 조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바닥을 조금 논하는 것을 조금 보수적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원래 이제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빠질 때가 생각보다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네. 그래서 항상 이 폭 자체는 좀 넓게 잡고 있는 게 우리가 이 운용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바닥 아니다. 하창원 본부장. 지금 주식학개론인데요. 지금 네. 많은 주린이와 네.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하창원 본부장의 한마디로 아닙니다. 네. 마음이 지금 주말에 그것도 네. 네. 뭐가 아니시라는 거죠. 아, 아니, 자, 여러분 이게 네. 이제 감이 아닙니다. 바닥이냐 아니냐. 그래서 네. 오늘은 이거를 우리가 계량화해 보자. 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닥일 때 나타나는 신호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네. 뭐부터 출발할까요? 일단 PBR부터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PBR 같은 경우는 주가를 이제 주당 순 자산 가치로 나눈 값인데 어떻게 말하면 청산 가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회사를 지금 당장 처분을 했을 때 한 주당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금액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우리 시장 전체의 지수 인 코스피를 좀 보게 됐을 때 코스피 지수로 보게 됐을 때 지금 PBR 1배 수준이 약 2,60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코스피 지수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을 정리를 했을 때 이제 이 PBR 1 수준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거보다 지금 지수가 낮은 상태에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0.9배 혹은 0.8배 수준으로 조금 머무르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1배 이하로 좀 떨어졌을 때 바닥권으로 좀 갔었던 과거 전례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슬슬 좀 바닥이 왔다라는 지표로 좀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가장 충격이 컸었던 98년 IMF 외환위기 사태에서는 PBR이 0.42배까지 네. 좀 하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01년 IT 버블 때가 0.69. 그다음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0.8배. 그러니까 네. 금융위기 때랑 비교해 보면 거의 근처에 왔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 코로나 사태로 지수가 이제 1,300대까지 빠졌을 때가 0.68배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제 금리 인상 위기 때가 지금 0.95배 수준까지 다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지금 상황이 물론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런 경기 둔화에 대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상황이지만 과거 이제 금융위기라든지 그런 상황과 비교를 했을 때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실적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를 봤을 때 지금 좀 과하게 빠진 상황이다라는 시각이 일단은 맞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렇게 약세장이 돼버리면 이제 역실적 장세라고 그래서 실적 예측치가 네, 좀 의미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경기가 나빠지면 물건 못 파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하창원 본부장은 자산 가치를 본 이제 PBR 지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한 배라는 게 딱 고 뭐 땅이고 뭐 건물이고 고 가격대인 거죠. 네, 딱 청산은 그만큼, 네. 그만큼인데 네, 지금 한 배가 살짝 깨졌다. 네. 그러다 역대적으로 외환위기. 그 외환위기는 이거 좀 빼야 되는 게 우리나라가 그때는 맞습니다. 흔들리니까 이때 0.42배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금융위기 때 정도라고 한다면 그래도 0.8배인데요. 네. 그래서 더 떨어져야 된다는 건가요?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네, 제가 좀 본부장.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제 이전에도 화폐 가치에 따른 네. 증시의 부담감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FOMC에서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우리나라가 빅 스텝을 밟게 되면 일단 금리 차이가 벌써 0.25% 포인트가 발생이 되고 7월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거의 맞습니다. 100% 확실하죠. 근데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달아 빅스텝을 하기에는 굉장히 네.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만약에 이제 그 다음에 FOMC에서 빅스텝이라도 밟아버리면 이 금리 차이가 점점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그런 우려가 발생이 되면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기조로 간다라고 한다면 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대 때는 오히려 채권 시장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외환 시장 자체는 좀 튼튼했지만 그런 부담감에 따른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바닥 신호 1번 PBR이 한 배가 깨지는 상황. 일단 나온 겁니다. 깨지긴 깨졌으니까.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네, 증시 부양책인데 뭐 대표적으로 공매도 금지 카드 얘기입니다. 아, 증시 부양책이 나왔을 때가 바닥이다. 맞습니다. 네. 과거에도 특히나 이제 코로나19의 때도 이 공매도 카드가 나온 지 5거래일도 되지 않아서 바닥을 찍었고요. 기억나요? 맞습니다. 2020년 한 3월 네, 3월 17일 정도? 네. 네, 그 정도인데 그때 이제 그 하고 21일, 23일 요때가 아마 최저점이었고 그다음부터 계속 쭉 반등이 나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3일에 이제 1482포인트까지 빠졌었는데 네. 네, 이제 공매도를 6개월 동안 금지를 했었죠. 네. 네, 그 이벤트로 인해서 굉장히 좀 확대가 됐는데 지금도 공매도 거래 금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8조가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특히나 이제 공매도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좀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일단은 공매도라는 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그거를 이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일단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고요. 네. 그거를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낮은 가격에 사서 다시 그걸 갚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키포인트가 주식으로 갚는 겁니다. 그쵸.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네. 주식으로 갚는 네. 건데 그래서 이제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갭 차이가 커지게 되고 이 공매도를 한 사람들은 이 유리한 포지션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런데 이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은 사실 거의 무한대로 기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보유를 할 수가 있는데 상환 기간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다. 네. 근데 개인은 3개월 60일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간이 넘어버리면 공매도에 대한 청산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공매도를 이제 빌려서 할 때 담보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용이라든지 레버리지 네.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게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140% 신용과 동일한데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105%로 굉장히 증거금률이 낮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더 많이 수준을 때릴 수가 있는 거죠. 공매도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불법은 아니죠. 불법은 아닌데 이 부분들이 사실 증시 하락기에는 굉장히 좀 또 다른 투매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 매매와 엮어서요. 그러면은 하창원 본부장은 이제 증시 부양책이 나올 때 바닥이잖아요. 네. 공매도를 한 번 더 손볼 거다? 과연 그럴까요? 손- 지금 윤석열 정부는 시장 자유를 외치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개인들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한시적으로라도 만약 변동성이 더 커지면 그리고 금융 당국에서도 변동성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있다라는 또 이런 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이제 변동성이 생기게 됐을 때는 충분히 이런 부양책의 카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이 부분들이 실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바닥으로 인식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관점에서 안 나오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닥을 확인을 하는 네. 다양한 것들 중에 하나이니까 알겠습니다. 무조건 나온다라고는 네. 볼 수는 없죠. 네. 과거에는 이제 증시 안정 펀드, 막 안정 기금, 막 그래서 막 네. 그 시장 그 ETF를 시장 평균을 샀거든요. 네. 벤치마크를.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증시 부양책이 나올 때가 바닥이다. 다음은요? 네, 다음은 이거는 이제 조금은 개별적인 이슈일 수도 있는데 ISM 지수를 좀 보고 체크를 하는 건데 ISM 네. 제조업 지수. 제조업 지수, 네. 네. 아무래도 뭐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수요에 대한 이런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데 예. 뭐 대부분의 지수가 이제 50 이상이면은 이게 경기 확장이고 50 이하면 이제 경기 축소 국면인데 과거에 이 지수가 ISM 지수가 50을 하회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통화 스탠스가 변동이 됐을 때 예. 바닥이 형성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리포트들에서도 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12년 3분기 이제
남유럽 재정 위기가 있었을 때, 네. 그리고 15년 4분기 때 이제 중국발 위기가 있었을 때, 그리고 19년 3분기 무역 전쟁에 대한 이런 이벤트가 있었을 때 이 50을 하회를 했었고, 그때 통화 정책이 바뀔 때 이제 바닥권에서 좀 상승하는 기조가 있었고, 네. 한 차례 좀 예외 패턴이 있는데 그건 이제 79년 저번에 소개드렸던 폴버커 때는 워낙 그때 인플레이션이 강했기 때문에 그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바닥을 형성을 하고 그 이후에 좀 상승하는 기조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ISM이라는 데가 미국의 공급자 관리 협회라는 데서 네, 이제 맞습니다. 매월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지수를 만들죠. 네, 예, ISM 제조업 지수 50을 기준으로 50 밑이 되면은 큰 틀에서 역성장입니다. 역성장. 네, 예, 맞습니다. 경기 수축인데. 그러니까 그게 일단 하회하고 네. 그걸 보고 중앙은행이 이제 스탠스를- 긴축을 네, 이제 후퇴를 하고.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 체크 포인트고요. 이제 이 밖에도 이제 네. 기타들이 있는데 그렇죠. 심리 한번 봐야죠. 심리. 제가 지금 가장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심리.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뭔가 계량화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절망이 와야지 바닥이거든요. 절망. 네, 맞습니다. 절망이 오고 그다음에 희망까지 사라져야 네. 이제 정말 해탈하고 네. 거의 주식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을 때 항상 바닥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공포 심리가 과거에는 빅스 지수와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빅스 지수도 워낙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이거를 좀 계량화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주변에서 정말 곡소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좀 바닥이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바닥이냐라고 했을 때 네. 굉장히 비관적인 대답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럴 때 지수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네. 아 이제 드디어 바닥권에 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심리로 하니까 더 모르겠어요. 네, 심리로 네. 하면 되게 어려운 게 이게 네. 표본 자체가 사실 개인이 하기에는 좀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바닥 때는 생각이 나는 게 그 네. 2008년 이제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 이제 리먼 브러더스 먼저 부도났고 네. 10월 말에 우리 코스피가 막 900도 장중에 아, 깨진 날이 네,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날은 정말 오싹했거든요. 네, 모두가 다 말을 안 하고 제가 그때 이제 그렇죠. 그때는 예, 말을 하기가 거래소 어렵. 출입 기자였기 때문에 아무도 거래소 전체 여의도 전체가 네, 침묵에 빠진 것 같은 날. 근데 그날이 바닥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보다 객장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아니 객장이 아니라 그 네. 거리 거리. 여의도의 그 막 그 아. 점심 식사 때 그 그쵸, 거리. 그렇죠. 아직 그 정도는 아니기는 한데. 요건 빼죠. 이 심리 네. 부분 너무 주관적이에요. 일단 빼고 네, 자 그 다음은 이겁니다. 이제 바닥을 쳤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도 중요하죠. 만에 하나 이번에 바닥이 나왔다면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다음부터는 해야 되는 건가? 네, 이제 드디어 지수 투자를 할 때가 왔다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을. 지수 투자, 시장 투자, 네, 전체 투자. 네, 시장에 대한 전체 투자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수가 상승할 때 내가 선택한 종목이 무조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네. 지수 그때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수가 5% 올라가는데 네. 이제 보유한 종목이나 선택한 종목이 1% 오른다. 그럼 정말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지수에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는데 레버리지를 제가 좀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투자를 하시되 이 바닥권에서 이제 지나가야 정말 바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레버리지랑 인버스를 동시에 사시되 비중을 좀 다르게 하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버스는 이제 1배짜리로 하시고 레버리지는 네. 2배짜리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포트 자체도 이제 레버리지를 7에서 8 수준으로 그다음에 80%. 네. 그리고 인버스 쪽을 뭐 10에서 20% 정도로 이제 리스크 헤지를 하면서 이제 들고 가시는 그런 전략인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일반 종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산 이제 매수한 가격에서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하면서 단가를 맞추고 그거보다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지만 지수에 투자를 하게 되면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좀 선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해당 방향이 틀렸다 싶으면 한 부분을 빠르게 정리하고 다른 쪽으로 이제 몰아줄 수도 있고 그 자금을 가지고 또 단가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지수가 특히나 이렇게 많이 눌렸을 때 반등이 나오면 일정 부분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금 더 변동성이 큰 거는 코스닥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만약에 약간 조금 더 리스크를 감수하고 상승 기조를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아니면 좀 안정적으로 보시겠다라고 하면은 코스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오른다 전체 이제 ETF인 거죠. 네. 예, 뭐 시장 전체에 대한 코스피 200 ETF인데 네, 조금 더 바닥을 확신한다면 네. 지금 우리 하창원 본부장은 이제 2배의 배율을 오르는 시장이 네. 1% 오를 때 2% 오르는 레버리지 ETF 정도가 어떨까? 네. 공격적인 성향이라면은요.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다가 네, 이제 확실하게 확인이 된 거예요. 네, 반등장이라는 건. 네, 그럼 맨날 ETF만 할 수는 없죠. 아, 맞습니다. 이제 종목으로도 들어가야 되는데 개별 종목은 네.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항상 지수 산업, 기업, 차트 이렇게 좀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지수 부분이 이제 OK가 나오면 네. 이제 산업에서 성장성이 나오는 섹터를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되는데 주도 산업. 네, 이제 산업적으로 성장을 할 때 항상 강조를 드렸던 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동시에 성장하는 네. 산업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시점으로 본다면 에너지가 그 대표적인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정유나 이런 쪽은 이미 한번 대세적인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됐었고 약간의 좀 조정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이 저탄소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간다면 원전까지 네.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또 다른 섹터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은 뭐 전기차 섹터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성차 자체에 대한 매력도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이 EU에서는 35년 그리고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30년을 기점으로 이 전기차의 완전 전환들을 선언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에너지 쪽에 대한 이런 탄소를 줄이는 기조로 보게 됐을 때 뭐 LNG선이라든지 뭐 이런 전기차, 수소차 이런 쪽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 그리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2차 전지에서 양극재 쪽은 실적적인 부분들도 가시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신다라면은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또 다른 얘기는 아닌 거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전기차라는 게 그쵸. 결국에는 예, 차세대 에너지와 맞닥뜨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전기를 석탄이나 석유로 만들면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네. 예, 그 전기도 새로운 에너지로 만들면서 네. 그걸 가지고 가는 전기차. 네. 부디 이번 주가 바닥이 역을 확인이 되고 네. 그래서 일정 부분 좀 그렇죠. 2,540은 제껴야 되고 2,600, 뭐 그쵸, 네, 2,700 간 다음에 네. 그 다음부터 우리 하창원 본부장이 말한 이런 섹터로 또 나오면서 네. 다시 한번 가고 네.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창원 본부장도 가고 싶죠? 그럼요. 네. 일단은 시장이 좋을 바닥은 아니라고 아까 했지만 네. 네, 아니, 그건 여담이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을 하길 원하는데 네. 그 혹시나 기대를 또 하고 계시다가 떨어지면 네. 또 실망하실까봐 알겠습니다. 일단 최악을 네. 생각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네. 자, 오늘은 바닥일 때 나오는 신호 그리고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에 네.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여름밤에 네. 뭐 하십니까? 그래서 더운 열대야에 나홀로 주식 공부를 네, 맞습니다. 하지 마시라고요. 이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스탠딩 에그입니다. 여름밤에 우린.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